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브 베이스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기법은 수학 이론인 베이즈 정리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사건이라는 것은 스팸 메일이라든가 기업의 부도라든가 신용 불량이라든가 비행기 연착이라든가 이러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베이즈 정리라는 수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베이즈 정리는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사건에 해당하는 결과 변수는 범주형 변수여야 하고요. 예측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예측 변수는 범주형 변수를 가정을 하게 됩니다. 범주형 변수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범주형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베이즈 정리는 예측 변수의 어떤 범주별 발생 빈도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즈 정리에 따르면은 B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을 때 A가 발생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기분 B의 확률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B의 확률로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B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럼 오른쪽이 이제 B의 사건이고 왼쪽이 A의 사건인데 B라는 요 정보가 주어졌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요 교집합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B라는 영역에서 요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의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B가 발생을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시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B의 확률로 나눈 이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확률의 곱셈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줬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A가 발생할 확률을 곱한 그러한 그 방식으로 전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B가 주어졌을 때 B라는 정보가 사전에 알고 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은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가 발생 확률 나누기 B가 발생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심 있는 사건이 두 개만 있을 때 그래서 A가 발생하는 사건과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 두 개가 있을 때 이 식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은 앞에 보신 것처럼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 확률 곱하기 A가 발생할 확률을 B가 발생할 확률로 나누게 되는데 이 분모에 B가 발생할 확률을 A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발생할 확률을 A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B가 발생 확률과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B가 발생 확률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A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B가 발생 확률 곱하기 A가 발생 확률 더하기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B가 발생 확률 곱하기 A가 발생하지 않은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서 더하게 되면은 B가 발생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범주가 있는 경우 A가 발생하는 경우와 A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두 개의 범주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개의 범주가 있는 경우에 관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신용 불량이라든가 신용 양호라든가 둘 중에 하나, 기업의 도산이라든가 기업이 정상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 스팸 메일이든가 정상 메일이든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예측할 확률을 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중범주도 많이 있죠. 범주가 여러 개인 경우 예를 들면 기업의 신용 등급을 A1, A2, A3, A4, A5 이렇게 5개로 나눈다 했을 때는 범주가 5개죠. 그럼 5개의 범주 각각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예측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후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B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A1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A2가 발생할 확률, B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A5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 개의 범주가 있을 경우로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분모의 부분과 분자 부분에
A라는 사건을 그렇게 여러 개의 범주로 확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I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I가 발생할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그 AI가 발생할 확률을 곱한 것을 분자로 두고요. 분모는 B가 발생할 확률인데 그 B가 발생할 확률을 A1부터 AN까지 여러 개의 범주로 나눠 갖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1부터 A5까지 5개의 범주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A1이 발생했을 때 B가 A1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A2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A3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A4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A5가 발생을 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5개의 조건부 확률과 각각의 범주 A1부터 A5까지 범주가 발생 확률을 곱해갖고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B가 발생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범주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2개의 범주가 있을 경우를 간단하게 우리가 확장을 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이브 베이지가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인 이 사확률 PA 기분 B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인 PB 기분 A는 과거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비가 올 확률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확률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구름이 끼었다는 조건 하에서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끼었다는 조건 하에서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리게 한 요인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원인에 해당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는 대체로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름이 꼈을 때 비가 올 확률. 근데 비가 올 가능성은 비가 오는 사건은 구름뿐이 아니라 굉장히 무수한 원인들이 있죠. 구름일 수도 있고 습도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주어져 있을 때 비가 올 확률은 그런 과거의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름이라든가 습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은 비라는 사건이죠. 비라는 사건이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인데 그 비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름이 끼었던 날의 기록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라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구름이 끼었는지 습도가 높았는지 바람이 뭐 강하게 불었는지 이런 기록들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라는 사건은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사건이고 이런 관심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 구름이 끼었을 확률을 이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궁금해할 확률인 구름이 끼었을 때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 정리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으로서 대출 심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떠한 그 신청자가 와갖고 대출 신청서를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대출 신청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뭐 성별이라든가 결혼 여부라든가 주택 소유 여부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신용을 잘 지킬 사람인지 안 지킬 사람인지를 제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후 확률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떠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신용 불량인지 여부를 계산을 해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기분 B에서 A는 신용 불량이 되는 거고요. B는 여러 가지 대출 관련 신청서의 정보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정보 가운데서 예를 들면 성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용 불량인지 여부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 그러면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 성별, 남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신용 불량일 확률, 이걸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신용 불량일 확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죠.
과거에 남성이면서 신용이 불량인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뭐 그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비율에 비춰봐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신용 불량의 원인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인은 무수히 많거든요. 아까 예를 들은 성별도 있고요. 결혼 여부도 있고, 주택 소유 여부도 있고, 학력도 있고, 연령도 있고, 혹은 뭐 자동차 소유 여부도 있고, 이런 원인들이 굉장히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는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반면에 신용 불량인 사람에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신용 불량인 사람의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은 남성이고 결혼을 안 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학력은 뭐 중간 정도고 연령대는 젊고 자동차를 소유했더라. 뭐 이런 정보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후 확률은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신용 불량인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과거 데이터는 거의 없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 신용이 불량인 조건 하에서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이지 정리는 우리가 잘 구하기 어려운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신용 불량인 그러한 확률을 신용 불량이라는 조건 하에서 남성인 확률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나이브 베이지 분석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도산 확률을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기업 사례로부터 기업이 도산 확률이 10%로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이 단기 차입금이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된 이 상황에서 기업의 도산 확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10%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런 식의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차입금 정보가 주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기업이 도산할 확률. 이 확률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차입금 정보가 반영된 도산 확률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확률은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도산 정보가 주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확률이라는 그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입금이 증가할 확률은 기업이 도산인 경우와 정상인 경우로 나눠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차입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기업이 도산인 경우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확률, 그 다음에 기업이 정상인 경우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확률로 나눠서 우리가 차입금이 증가할 확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 사례로부터 기업이 도산했을 때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한 그러한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을 때도, 그러니까 기업이 정상인 상태일 때도 경영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단기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는 약 3.3%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경우의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브 베이지 정리에서 우리는 이 차입금이 증가했다는 조건 하에서 도산할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57, 57%의 확률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0%의 도산 확률을 갖고 있던 데 비해서 차입금 정보가 반영됨에 따라서 57%로 도산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기업의 이중률 또한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정보가 지금 입수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반영된 경우에 기업이 도산할 확률을 한번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그 사전 확률인 기업의 도산 확률은 차입금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그 확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 아니라 57%가 이 기업의 도산 확률의 사전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에 이직률이 증가할 확률이 과거의 사례로부터 약 60%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기업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증가하는 그런 확률은 2.2%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직률이 증가했다는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업의 도산 확률이 어떻게 또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이 사후 확률도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중률이 증가할 확률은 도산인 경우와 도산이 아닌 정사인 경우로 나눠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앞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중률이 증가할 경우에 도산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97%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률 정보에 의해서 도산 확률은 57%에서 다시 또 97%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차입금 증가 정보하고 이직률 증가 정보를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니까 기업의 도산 확률은 10%에서 57%에서 97%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도산했을 때 차입금이 증가하는 사건하고 기업이 도산했을 때 이직률이 증가하는 사건은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확률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기업 도산의 사후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이 증가하는 사건과 이직률이 증가하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을 했을 때 기업의 도산 확률은 이 차입금이 증가하는 사건과 이직률이 증가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확률의 곱셈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입금의 증가, 이직률의 증가라는 그러한 사건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갖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경우도 이렇게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하는 확률은 각각 기업이 도산했다는 증가 하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확률,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이직률이 증가할 확률을 각각으로 계산해서 각각을 곱해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정상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직률이 증가와 차입금의 증가는 독립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우리가 계산해서 곱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해도 우리가 0.97이란 동일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도산 확률이 10%에서 57%로 그리고 다시 97%까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도산 확률이 10%일 때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와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반영이 되면은 그 10%의 도산 확률이 97%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산 확률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는 지금처럼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조정되고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나이브 베이지 분석에서 예측 변수의 값은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예측 변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특정 범주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측 변수가 x1, x2, xk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x1, x2, xk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나이브 베이지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후 확률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아까 이직률, 차입금 증가에 해당되는 것이 x1, x2, xk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측 변수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러한 예측 변수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나이브 베이지 분석 기법입니다. 예측 변수가 여러 개 있지만은 그거를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전개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 변수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거꾸로 뒤집어 갖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예측 변수가 나타날 확률로 바꿔서 우리가 사후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x1, x2, x3, xk는 모두 독립이기 때문에 그 분자 분모의 조건부 확률의 계산은 이렇게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곱하는 걸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케이스별로 사건 발생의 예측 확률이 계산이 되면은 이 값을 사전에 설정한 인계값과 비교를 해서 그보다 크면 사건 발생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사건 미발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계값을 0.5로 했을 때 도출된 예측 확률이 0.5보다 크면은 사건이 발생을 하고 0.5보다 작으면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기업 도산의 예를 확장을 해서 나이브 베이지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측 변수로는 차입금 증가, 이직률 증가, 경영자 교체를 나타내는 세 가지 변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후 확률은 차입금 증가 정보, 이직률 증가 정보, 경영자 교체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업이 도산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업 사례로부터 100개의 기업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예측 변수의 각각 두 가지 수준별로 도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빈도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빈도를 각 사건이 발생할 사전 확률과 조건에 따른 조건부 확률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환된 확률이 아래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도산할 확률을 계산한 이 사전 확률은요, 100개의 기업 가운데서 우리가 10개의 기업이 도산했으므로 100분의 10으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도산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기업의 차입금이 증가할 조건부 확률은 10개의 도산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의 차입금이 증가를 했으므로 10분의 4가 됩니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증가한 조건부 확률은 도산하지 않은 정상기업 90개 가운데서 3개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90분의 3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전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에 대한 도산 확률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산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기업의 차입금 증가 여부, 이직률 증가 여부, 경영자 교체 여부를 알고 있을 때 이 기업이 도산할 사후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차입금과 이직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경영자 교체가 있었다 하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기업이 도산할 확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경영자 교체가 있었다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기업이 도산할 확률, 사후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이러한 그 조건부 확률은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경영자 교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로 변환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증가, 이직률 증가, 경영자 교체 모두 독립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은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서 곱해서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모분에 해당되는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경영자가 교체했다는 그러한 그 사전 확률 같은 경우도 기업이 도산한 경우와 기업이 정상한 경우로 나눠갖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보시면은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차입금이 증가 확률은 10분의 4고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이직률이 증가할 확률은 10분의 6이고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경영자가 교체가 이루어진 그런 확률은 10분의 10이고 기업이 도산할 사전 확률은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자를 계산할 수가 있죠. 분모의 경우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와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갖고 각각의 경우에 사후 확률을 계산해서 우리가 또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기업이 도산할 확률은 0.997로 산정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기업이 도산할 확률은 99.7%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모에 해당되는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경영자 교체가 있었다 하는 그러한 확률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사후 확률을 구하건 정상일 사후 확률을 구하건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계산해서 제외를 합니다. 그럼 기업이 도산할 사후 확률은 일단 분자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확률은 기업이 도산할 사후 확률을 계산한 건 아니고요. 기업이 도산할 사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분자 부분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자 부분만 계산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차입금 증가, 이직률 증가, 경영자 교체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업이 정상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분자 부분을 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분자 부분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기업이 도산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분자 부분 0.024고 기업이 정상일
사후 확률의 분자 부분 0.0007이 됩니다. 이 확률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사후 확률은 아니고요. 분모 부분을 제외한 분자 부분의 확률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확률은 기업이 도산할 확률과 기업이 정산할 확률 간의 어떤 비례 관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0.024와 0.00007 간의 그 비율을 계산하면 324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업이 도산할 확률이 기업이 정산할 확률의 324가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사실 이 두 개 그 계산된 수치는 앞에 우리가 그 사확률 계산할 때 이 분모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분모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분자 부분은 각각 기업이 도산할 확률과 기업이 정상일 확률로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업이 도산할 확률은 이 두 개의 합을 분모로 하고, 기업이 도산할 확률을 계산할 때 계산한 분자 부분을 분자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똑같은 0.997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정상 확률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0.003이 나오죠. 이 두 개의 합은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도산할 사후 확률은 99.7%, 그 다음에 기업이 정상일 사후 확률은 0.3%가 되죠. 그래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경영자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기업이 도산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확률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 분석을 수행을 할 때 예측 변수 가운데 하나라도 0의 확률을 가지게 되면 전체 조건부 확률이 0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측 대상 기업의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랑 달리 최근에 경영자 교체는 없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도산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이런 식의 어떤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경영자 교체가 없다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기업의 도산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분자 부분만 계산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하고 경영자 교체가 없을 확률 곱하기 기업이 도산할 확률. 그럼 이거는 다 독립인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부 확률로 쪼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차입금이 증가 확률은 10분의 4가 될 거고요.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이직률이 증가할 확률은 10분의 6이 될 거고, 기업이 도산했다는 조건 하에서 경영자 교체가 없을 확률은 10분의 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확률을 다 곱하게 되면은 중간에 0이 껴있기 때문에 이건 뭐를 곱해도 다 0이죠. 그래서 이직률이 증가하든 차입금이 증가하든 관계없이 경영자 교체가 없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확률이 0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이 기업이 도산 가능성이 0%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이상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지금 보신 것처럼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도산과 관련된 명백한 징후죠. 그래서 이 나이브 베이지 분석을 수행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범주에서 어떤 사건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 확률이 0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 분석의 사후 확률은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연속으로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0%라는 값은 기업이 도산할 확률을 항상 0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라플라스 추정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플라스 추정치한 보정은 훈련 데이터의 각 빈도값에다가 작은 값을 더함으로써 모든 예측 변수가 각 범주에서 발생한 확률이 0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플라스 추정치는 1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결과 변수 범주와 예측 변수 범주의 조합이 최소한 한 번 이상 발생하도록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플라스 추정치를 1로 설정을 해서 기업의 도산 확률을 다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에 모두 일식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분자가 여기가 4, 6, 0이었던 부분이 5, 7, 1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추가로 더해진 1의 총합은 각 조건부 확률의 또 분모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아까 10이었는데 그것이 13, 13, 13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확률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이 도산할 확률과 정상일 확률의 분자 부분을 계산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기업이 도산할 확률의 사후 확률, 기업이 정상일 경우의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도산할 경우의 사후 확률은 저런 보정된 라플라스 추정치를 이용한 결과값에 의하면 59.4%가 됩니다. 아까 0%라는 그러한 결과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지 분석은 명료한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사용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브 베이지 분석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나이브 베이지 분석은 빈도를 바탕으로 사전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측 변수는 모두 범주형 변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속형 변수에는 나이브 베이지 분석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에 연속형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연속형 변수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범주형 변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다뤘던 기업 도산 예측의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에 부채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명백히 연속형 변수죠.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 분석에서 연속형 수치로 표현된 부채 비율을 예측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해서 빈도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의 범주를 만든다고 했을 때 부채 비율이 100% 미만, 100%에서 199%, 200%에서 299%, 300%에서 399%, 400% 이상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업의 도산 또는 정상일 때 5개 범주별 발생 빈도를 바탕으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갖고 나이브 베이지 분석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지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정 구간 개수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개수의 구간은 예측 변수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너무 많은 개수의 구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각 범주별 빈도가 너무 작아서 노이즈 데이터가 끼어 있을 경우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지 분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현실과 다소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측 변수들이 서로 독립이며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측 변수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일 수가 없고요. 어떤 변수는 다른 변수보다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도산을 예측할 때 경영자의 빈번한 교체는 이중률의 증가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단기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정보는 경영자가 빈번히 교체된다는 정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이브 베이지 분석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R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이브 베이지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ML벤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ML벤치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 사용할 데이터셋인 하우스보츠 84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하우스보츠 84란 이름이 너무 기니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보우츠란 이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의 내용물을 보시면은 435개의 관측각과 17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미국 의회에 제출된 16개 안건에 대한 435명 국회의원의 찬반 투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찬성은 Y로 코딩이 되어 있고 반대는 N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16개 안건은 V1 변수부터 V16 변수까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또한 각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란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디모그래스로 코딩이 되어 있고 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리퍼브리컨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이 16개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 성향을 토대로 해서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석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V1부터 V16까지 16개 변수가 주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소속될 확률이 얼마인지, 공화당에 소속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토대로 소속 정당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소속 정당별로 찬반 투표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두 번째 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열을 추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속 정당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열도 함께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셋에는 NA, 결집값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을 할 때 결집값을 제거를 한 그러한 상태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A.5밋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추출 결과를 NA 값을 제거를 하고 그 결과를 vote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n과 y로 코딩이 되어 있는 이 값을 좀 더 보기 좋도록 no와 yes로 다시 레이블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v1 변수를 팩터로 다시 저장을 합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제가 지금 ggplot 패키지를 이용한 함수를 미리 생성을 해놨는데요. 이 함수를 시행을 하게 되면 막대도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지원바 함수를 이용해서 막대도표를 생성을 했고요. 정당별로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도록 fill equal class라는 에스테틱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막대도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안건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개수가 Y축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민주당이고 파란색은 공화당입니다. 보시면은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많고요. 그 다음에 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월등히 또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건 1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찬반의 의견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토대로 해서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지 혹은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결집값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다시 보시면은 결집값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데이터셋을 살펴볼 때는 얼마나 많은 결집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결집값은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결집값의 개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총 39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92개의 결집값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우리가 나이브 베이즈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수행할 때 단순히 NA 값을 무시를 하거나 NA 값이 포함된 행 전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NA 값을 다른 적절한 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해보겠습니다. NA 값을 다른 적절한 값으로 대체를 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NA 값을 어떻게 대체를 할 거냐 하면은 어떤 안건에서 발생한 NA 값을 그 안건에 대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 비율을 토대로 해서 찬성 또는 반대로 대체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안건 1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결집값이 10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찬성 비율을 계산하고 그 찬성 비율을 토대로 해서 10개 결집값을 채워넣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찬성 비율이 70%였다. 그러면 70%의 확률로 그 10개의 결집값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NA 값을 대체하기 위해서 두 개의 함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NA 카운트라는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ESprob이라는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이 NA 카운트라는 함수는 안건과 정당을 인수로 받아갖고 안건별, 정당별 결집값의 개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 ESprob 함수는 똑같이 안건과 정당을 인수로 받아갖고 안건별, 정당별 찬성 비율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A 값을 그 안건에 대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 경향을 토대로 찬성 또는 반대로 우리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 함수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NA 카운트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칼 인수하고 CLS 인수인데 이 칼 인수는 안건을 나타냅니다. 안건을 나타내고 CLS 인수는 소속 정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될 값은 여기 있는 값이 true인 경우를 다 세어갖고 그 합산한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죠. 그 AND로 연결되어 있는 앞에 부분은 NA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AND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부분은 인수로 부여받은 정당과 일치하는 행인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인수로 지어지는 안건에 대해서 소속 정당의 NA 값이 몇 개인지를 반환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함수로 실행을 해볼까요? 인수로 두 개를 줬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2를 주고 두 번째 인수로 디모그래스를 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인수로 준 2는 두 번째 열이죠. 두 번째 열은 첫 번째 안건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인수로 주어진 디모그래스는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열에 있는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결집값이 몇 개인지를 계산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실행해보면 9가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결집값이 9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결집값은 3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ESprob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것도 이제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셋의 열, 다시 말해서 안건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인수는 소속 정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찬성 비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찬성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찬성의 개수와 반대의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sum 함수를 먼저 보시면은 AND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두 개의 항목을 보시면은 yes인 거, 그러니까 안건에 y라고 코딩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속 정당이 인수로 주어진 것과 일치한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yes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개수를 sum.y에 저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특정 소속 정당에 속하는 사람들이 no라고 대답한 건수를 sum.n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sum.y에는 찬성 개수가 저장이 되고요. sum.n에는 반대 개수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 개수를 분모로 하고 찬성의 개수를 분자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칼 인수에 주어진 안건에 대한 찬성 비율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함수를 한번 적용한 걸 보시면은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 코드는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60.5% 정도가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공화당 의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18.8% 정도의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집값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집값을 채우기 위한 함수는 이 for 함수를 이용해서 16개 안건 모두에 대해서 실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열부터 이 칼럼의 개수까지를 루프를 돌립니다. 이 두 번째 열은 첫 번째 안건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은 16번째 안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i의 값을 2부터 17까지 바꿔가면서 첫 번째 안건부터 16번째 안건까지를 차례대로 돌려가면서 포함되어 있는 결집값을 채워주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안건이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두 번째 안건에 결집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if문으로 먼저 체크를 합니다. 결집값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집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게 true면 이제 밑에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작업들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시면요. 채워야 될 NA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 위치에다가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의 찬성 비율로 채우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돌리게 되면은 어떤 안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NA 값은 해당 안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찬성 비율을 토대로 찬성 또는 반대로 무작위로 할당이 되고 공화당 의원의 NA 값은 해당 안건에 대한 공화당 의원의 찬성 비율을 토대로 찬성 또는 반대로 무작위로 할당이 됩니다. 코드를 먼저 좀 자세히 보면요. 먼저 16개의 각 안건별로 which 함수를 이용을 해서 대체해야 할 NA 위치의 행인덱스를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NA count 함수와 run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NA 개수만큼의 난수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 NA count 함수는 NA 개수를 반환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반환된 NA 개수가 runif 함수의 인수로 제공이 되면은 이 runif 함수는 0과 1 사이의 난수를 저 NA 개수만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yes 함수를 이용해서 찬성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runif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각 난수값과 이 찬성 비율을 비교를 해서 난수값이 찬성 비율보다 작으면 NA를 y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n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안건에 대한 NA 값들은 소속 정당의 찬성 비율만큼 찬성 두 표로 대체가 됩니다. 이 for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재현하기 위해서 set.seed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set.seed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난수의 우리 초기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난수값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or를 실행을 하면은 금방 작업이 끝났죠.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셋에 NA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NA 값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나이브 베이지 분석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위해 데이터셋을 예측 모델 생성을 위한 훈련 데이터와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셋의 70%를 사용을 할 거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나머지 30%를 사용을 할 겁니다. 샘플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셋의 70%에 해당되는 행의 인덱스를 추출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먼저 훈련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덱스를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소속 의원의 수를 한번 보시면요. 훈련 데이터는 전체 304개의 표본이 산출이 됐고 그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187명, 공화당 국회의원은 11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도 유사한 비율로 선정이 됐는데요. 전체 131개의 표본 중에서 민주당 의원은 80명, 공화당 의원은 5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나이브 베이지 분석은 E1071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나이브 베이지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E1071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합니다. 나이브 베이지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포뮬러 형식으로 결과 변수와 예측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틸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결과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머지 예측 변수를 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인수에는 훈련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결과를 vote.mb라는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시면은 수행 결과가 쭉 오른쪽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정당별
사전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안건별 찬반 투표에 대한 정당별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 국회의원에 대한 소속 정당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 우리가 훈련 데이터로부터 구축한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 뉴 데이터 인수에는 예측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지정을 할 때 결과 변수인 첫 번째 열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소속 정당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딕트 함수는 달리 인수를 지정하지 않는 한 모델에 의해서 예측하는 범주를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소속 정당이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범주가 아니라 각 범주의 예측 확률을 구하려면 타입 인수에다가 row라는 인수, row라는 인수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실제 판정 결과와 나이브 베이즈 모델에 의한 예측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교차표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교차표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실제 분류된 결과와 실제 결과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4명의 국회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 잘 분류가 됐고요. 50명의 국회의원은 또 공화당 의원으로 잘 분류가 됐습니다. 전체 7명의 케이스가 오분류된 그런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측 정확도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94.7%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률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예측을 하는데요. 이 타입 인수에다가 row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소속 정당의 범주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각 국회의원별로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으로 예측될 확률을 추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확률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으로 분류될 확률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굉장히 낮죠. 반면에 공화당 의원으로 분류될 확률이 0.999,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두 범주별 예측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각 케이스의 소속 범주 예측 확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계값으로 예측 확률 50%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한 범주의 예측 확률이 50%보다 큰 케이스는 그 범주로 분류가 되고 예측 확률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는 그 상대 반대의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50%를 기준으로 해서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을 구분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또 혼동행렬을 만들어 보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측 정확도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된 결과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소속 정당을 직접 예측한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범주를 직접 예측할 때 내부적으로 예측 확률 50%를 임계값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실행 결과만으로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측 모델을 충분히 많이 생성한 다음에 예측 결과들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차 검증을 위해서 함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함수는 훈련 데이터의 할당 비율하고 그 다음에 실행 횟수를 인수로 받아갖고 예측 정확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값들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for loop를 돌리면서 인수로 지정된 실행 횟수만큼 나이브 베이즈 분석을 수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분석을 수행할 때마다 데이터셋을 다시 만들죠. 지정된 이 프랙션 인수에 지정되는 그 훈련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서 매번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고 매번 나이브 베이즈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result라는 벡터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run 인수에 지정된 횟수만큼의 나이브 에이지 분석이 수행되면서 그 결과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프랙션 인수로서 0.7을 지정하고 run 인수의 100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 데이터를 생성할 때 전체 데이터셋의 70%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한 작업을 100번을 수행해서 100개의 나이브 에이지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지금 시간이 걸리죠. 100번의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지금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100개의 결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00개의 나이브 베이즈 모델에 예측 정확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통계량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최소값이 0.8550부터 최대값이 0.95 사이, 평균이 0.91 사이, 중위수가 0.9160, 그러니까 91.4% 정도의 예측 정확도의 평균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 생성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예측 정확도의 분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퍼져 있지가 않고 85%부터 최대 95%까지 굉장히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브 베이즈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R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행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